자, 그러면 이제 챕터 7장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7장을 보면 그 시험 문제가 이제 제가 매 챕터마다 많이 나오는 데가 있고 좀 적게 나오는 데가 있는데요. 요 7장 같은 데는 좀 빈도수가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업무 보증,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보장하고요. 예치제도 이 얘기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얘기를 잠깐 브리핑 해드릴게요. 그 업무 보증, 이제 왜냐면 아무리 여러분들도 베테랑 운전자라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 운전하다 보면 이제 접촉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험도 들어놓듯이 차보다도 집은 훨씬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 장치를 해놓는 걸 업무 보증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를 해요. 자, 그리고 이 에스크로우 제도, 예치 제도가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선배들 정확하게 24회 시험 때 출제를 하고 25, 26, 27, 28, 29 계속 출제 안 했어요. 이게. 그래서 요번 30회 시험에 제가 시험장 가기 전에 선배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라도 올해 안 나오면 이제 30일에 후배들한테는 조금 그냥 편안하게 보라고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다행히도 30회 시험에 이게 한 문제가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31회 시험 지금 대비하는 여러분한테도 저는 이 부분은 터부시 않고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할 것도 별로 없고, 여기는 7장을 수업 들어놓고 나면 제일 쉬운 챕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선배들이 하나 두 개 때문에 떨어지지 말도 안 되게 뭐 점수가 막 2, 30점 맞아서 떨어지는 선배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챕터는 그냥 점수 먹으라고 주는 고마운 챕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하게 그냥 먹으세요. 자, 그럼 이제 업무 보증 얘기를 잠깐 좀 얘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맨 위에 보면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보증 설정 보이죠? 네. 자, 거기 보면 1번에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이란 말 써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 개공이나 고용인의 중개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과실 동그라미 위로 화살표. 저는 시험을 위한 강의예요. 실무하고 너무 달라요. 자, 좀 이따가 제가 꼭 실무 알고 싶다 그러면 조금 간간히 얘기해 줄게요. 자, 과실 위로 화살표 뽑았어요. 자, 거기다 쓰세요. 중과실, 경과실이라고 쓰세요. 중과실, 경과실. 그래서 이게 작은 차이지만 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은 글자 한 글자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 글자 한 글자가 바뀌게 되면요, 세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거기 만약에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것, 법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경미한 과실일 때에는 책임이 없다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계약서 쓰다가 한 1,000만 원 정도 손해보면 개공이 입장에선 그 정도는 돈도 아니죠. 집이 10억짜리인데 1,000만 원이면 경과실이지 배상 못 진다고. 이래버리면 여러분은 피토할 일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법에 과실이라고 써있냐 중과실이라고 써있냐 글자 한 글자가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정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공인은 중대한 과실이든 경미한 과실이든 둘 다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게 크다니까요.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짜증나는 거야. 자기가 당사자가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 느낄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장소로 제공했다고 써 있죠. 자,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매주마다 자동차로 예를 드는데, 자, 이제 우리 내년 달력을 제가 이렇게 좀 볼 기회가 있었어요. 며칠 전에 우리 그 학원 스케줄 때문에 봤는데요. 1월 말이 구정이더라고요. 혹시 스케줄표 보시면. 그럼 1월 말이 구정인데 여러분 친구분이 구정 때 저 시골 간다고 차 좀 빌려달래요. 빌려줬을 수 있죠. 근데 이 미친놈이 사고를 내놓고 나서 처리도 안 한 거야. 그러면 차주인인 여러분들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여러분들 사무실을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이놈아가 사고 터뜨렸어. 당연히 사무실 주인인 여러분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런 게 이제 처음에 오해 많이 하시는 건데, 거래 당사자의 무슨 손해? 재산상 손해 밑줄 딱 치시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 손해 범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대로 재산상 손해라고 써 있는 거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손해라고 나오면 재산상 손해도 있지만 또 하나가 정신적 손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봐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피해자야. 그럼 개공이한테 야, 내가 아주 그냥 내가 너 때문에 병원 다닌 것까지 내가 다 청구할 거야. 내가 아주 그냥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임선정이 강의하고 있는 법은 무슨 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이죠.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험, 그 다음에 공제,
공탁을 이제 잠시 후에 배우게 되는 업무 보증을 설정해 놓거든요. 그러면 이 보험공제 공탁으로 업무 보증 설정해 놓은 고르는 뭐까지만 보호해 주라고 제 법에 있어요. 그럼요. 재산상 손해만 있다라고 공인중개사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당신 때문에 입은 정치적 손해가 더 커내가지고 그냥 이라고 할 때는 공인중개사법상 보험공제 공탁 들어놓은 거로는 보호 못 받아요. 그럼 이거는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거는 우리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도 절대로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임선정은 공인중개사법 강사예요? 민법 강사예요? 그러니까 제 과목을 시험 볼 때 시험지 제목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문제를 시험을 본다면 제 과목을 볼 때는 무슨 손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답을 써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이 선생님 정신적 손해도 제가 입증하면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못 받는다고 해요? 그거는 민법 시험 볼 때 쓰셔야 돼요. 그런 게 이제 기초 때 차근차근 넘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중개사법에는 지금 보세요. 재산상 손해에 한해서 보호해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보험 든 거는 보험회사는 재산상 손해까지만 보호해 주는 거야. 그러면 정신적 손해를 민사상 별도로 소송 제기했다면 그거는 개공이 자비로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보험에서 처리가 안 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개공의 고의과실과 손해배상 사이에는 뭐가 있어라? 인과관계. 당연하죠. 그 인과관계는 이제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겠어요. 말은 이렇게 간단해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엔 서로 무슨 인과관계가 있냐? 없다, 있다. 그래서 법원 가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대법원 판례가 내려지는 거죠. 자, 내려가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손해배상 대한 얘기 업무보증에 설정 나와 있고 밑에 방법이 있는데, 자, 제가 그 업무보증의 그 방법부터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잠깐 보시죠. 자, 제가 중개업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여러분들 보험이라는 게 있고 공제가 있고 공탁이 있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도 지금 쉬는 시간에 이렇게 답변하고 왔는데요. 우리 인강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장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하기 좀 부담스러우면 우리 에듀 홈페이지에 오게 되면 Q&A 해갖고 질문하는 난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학습 질문 언제든지 오케이니까 질문하세요. 대신에 사적인 질문은 하지 마세요. 친구가 선생님 이사를 가려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줘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도 몰라. 네, 자, 그런 거 말고 학습 질문. 아시겠죠? 왜냐하면 너무 사적인 질문하면 그거 답변하다가 제가 너무 그럼 답변하면 어떻게 그걸로 끝내요. 근데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질문. 그럼 무슨 이건 개별 상담사잖아.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하지 말고 학습 질문은 언제든지 오케이예요. 자, 요 파트에서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질문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 보험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보험은요. 이게 보증보험이에요. 제가 이 자동차로 예를 들다 보니까 이게 자동차하고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동차, 우리가 자동차에서도 보험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이거는 손해보험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봐요. 자, 뒤에 차 운전하다가 앞에 차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범퍼를 조금 기스냈어요. 깨트렸어요. 그러면 손해배상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요. 그럼 보험사 불러서 할 수 있죠. 그래서 다 보험 처리했더니 수리비가 450만 원 나왔대요. 그러면 450만 원 나와서 보험 처리해서 다 여러분 차 앞에 차 다 고쳤을 수 있죠. 그럼 넘어가. 그러면 이 450만 원 다 수리하고 나서 보험사에서 여러분한테 연락 와서 자, 차주인님, 저 가해자님, 네, 저희 보험사에서 선생님 차하고 앞에 차 소나타 다 뒷범버하고 싹 다 수리해드렸고요. 수리비 45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음 주까지 저 계좌열로 입금하시면 돼요. 라고 이거 구상권 행사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구상권이 뭐냐면 내가 먼저 돈을 물어줬으니까 네가 나한테 돈 갚아라. 이게 구상권이거든요. 근데 구상권이 안 들어와요. 근데 이거는 보증보험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보험하고 이 보험을 똑같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거 보험 들어놓으면 뭐 어때? 사고 터지면 보험 처리하면 되지. 아니야. 이 보증보험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 공제로 예를 들어줄게요. 실무에 나가면 거의 99% 이상이 99%가 공제야. 보험은 거의 없어. 보증보험은. 왜냐하면 이 공제하고 보증보험은 똑같은 건데 왜 대부분 사람들이 공제를 가입하냐면 나중에 구상권이 있죠. 이거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보증보험 같은 거는 악랄해요. 그러나 여기 있는 공제는 협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좀 형편을 봐서 좀 분할 납부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등등등등 하다 보니까 실무에서는 대부분 공제를 가입해요. 무슨 말 이해 가죠?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지금 뭐 금액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예전에 이 공제 제가 1억 원짜리를 가입해 보니까 그 돈이 아직도 안 까먹네. 23만 7,500원인가 냈거든요. 그럼 대충 20만 원 냈다 치자. 그럼 20만 원이라는 돈을 낸 거는 뭐냐면 사고 터지면 20만 원만 내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뭘 쓴 거야? 보증을 쓴 거야, 보증을. 그럼 보증을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피해자한테 하는 말, 야 매도인 매수인, 네 니네들 개공이 믿고 돈 받아. 사고 터지면 우리 공제조합에서 다 물어줄게. 이해 가죠? 물어줄게. 그리고 내가 개공이하고 둘이 얘기할게. 니네는 걱정하지 말고 일단 돈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물어줘. 3천만 원. 그러고 나서 공제조합이 개공이한테 뭐라 그래요? 네? 갖고 와. 3천만 원 갖고 와. 이 구상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자동차 보험 들어놨으니까 뭐까지 거 돈 20만 원. 그럼 생각해봐. 돈 20만 원 내놓고 100억짜리 건물 중개하다가 30억 사고 나면 20만 원을 누가 물어주냐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슨 말 이해 가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실무 경험 없이 차리지 말라고. 지난주도 제 얘기 수십 번 했어요. 그래서 이 보험하고 보증보험하고 공제의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공제를 가입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그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좀 젊은 친구들 뭐 28, 31, 32 이런 애들이 오픈하는 거 보면 대부분 보증보험을 가입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협회 공제조합을 이용하려면 회원가입비가 5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럼 회원가입비 50만 원 되어서 회원된 다음에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야 아니 씨 협회가 해주는 게 뭐 있다고 내 50만 원을 내. 아 됐어 나 50만 원 아까워 안 해. 그럼 이거 하면 돼요. 야 사업하려면 협회 가입하는 건 기본이지. 이거 안 쓰고 어떻게 사업을 해. 쓰고 하겠다. 그럼 이래요. 근데 대부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거의 90% 이상은 95% 이상은 다 공제 이용하더라고요. 이해 가죠? 근데 자 여러분은 어떻게 실무가 궁금해요? 아니면 시험을 붙어야 돼요? 시험을 위한 공부는 공탁이야. 자, 이 공탁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이 이 공탁으로 1억 원을 가입을 했다고 칠게요. 그럼 이 공탁이라는 건 뭐냐면 법원에다가 1억을 예치해 놓는 거 맞죠? 자, 이거 잘 들어봐요. 그럼 1억을 딱 예치해 놓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몸 건강하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영업을 쭉 해왔다면 10년 동안 법원에 예치해 놓은 1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썩는 돈이지. 이해 가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이 저하고 살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10년 전에 노원구 상계동의 아파트 값을 생각해봐. 어때요? 10년 사이에 엄청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엄청 올랐죠. 그럼 그 당시에 1억이라는 돈하고 지금 현재 1억이라는 돈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야, 그 당시 1억이었으면 대출받아 집 샀지. 근데 지금 1억 갖고 대출받아 집을 못 사잖아.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 그러면 더더군다나 중개업에 종사하는 전문인이 1억이라는 목돈이 있으면 굳이 법원에다가 피해자를 위해서 썩히겠어요? 다른 데 활용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한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20년간 강의하면서 제 제자분 중에 한 명도 공탁을 업무보증 방법 설정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분이라면 제가 본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왜 안 하느냐? 이거 20만 원씩 나가는데 아깝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10년간 하다가 아우 선생님 저 이제 나이도 먹고 몸도 좀 아파서 이제 못 하겠어요. 그럼 폐업하는 날이 언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폐업을 하게 되면 1년, 2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있잖아요. 또 회수를 못 해요. 선생님, 아니 그러면 13년을 썩히나요? 네. 13년을 썩혀야 돼. 이 그림으로 따지게 되면. 아니 그러면 아니 폐업하면 그냥 찾아오면 되지 왜 안 주나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폐업은 왜 합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폐업은 왜 해요? 아, 영업이 안 되니까. 또 몸이 아파서. 아, 돈 잘 벌리고 몸 건강한데 좀 더 벌면 좋잖아요. 근데 폐업은 영업이 안 되니까 폐업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업이 안 돼서 폐업하는 게 아니라 폐업하기 한두 달 전에 계약서를 하나 쓴 게 있는데 아, 머리가 지근지근해.
갖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아주 나 이제 중개업을 때려치고 싶어. 그래서 폐업을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피해자가 사고를 당했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순간 바로 폐업하자마자 돈을 찾아가 버리면 피해자가 보호받기가 막연해지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법원에서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채권의 시효가 3년이니까. 그러면 10년에다가 3년을 더 썩힌다면 토탈 몇 년? 13년 동안 1억이라는 목돈을 갖고 이 동네에다 은행 융자 얻어서 집 샀을 때와 1억을 위해서, 자, 피해자를 위해서 1억을 13년간 썩혔을 때 13년 후에 1억의 가치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개업을 하고 부동산 쪽에 관심 있는 분이 그 1억이라는 목돈을 썩힐 리는 만무하겠죠. 그래서 제 제자분 중에서는 한 명도 공탁으로 설정한 사람이 없어요. 제 제자분 중에. 전국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 제자분 중에. 그래서 시험에는 요게 나옵니다. 자, 실무에서는 안 하지만 몇 년간 회수 제한? 3년이요? 5년이요? 그게 답이야.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지. 자, 그러면서 이 업무 보증을 이제 설정하는 금액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여러분들 교재로 볼게요. 자, 53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자, 5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업무 보증의 설정 내용이라고 있나 보세요. 53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법인인 개공이 보여요? 네, 거기 보면 2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공제 공탁. 금액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 못 외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넘겨봐요. 자, 넘겨보면 개인은 얼마예요? 아유, 학원 1년 다녀서 2자 1자 못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외우지. 또 지역농협은 얼마? 1,000만 원. 이거 못 외우는 사람은 없어요. 네, 필기 영역도 아니야.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쌍가로 5번에 업무 보증의 변경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 다른 보증으로 변경은 효력이 있는 기간 중.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은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쭉 내려오세요. 자,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들 보전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요게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여러분들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개공인은 보증보험금 공제 공탁으로 손해배상한 거 맞아요? 맞아요? 네, 한때에는 며칠 이내 그 15라는 숫자 딱 찍어놓으세요. 15일. 아, 이게 은근히 잘 나온다니까요. 맨날 시험에 내면 10일이라고 내요. 자, 15일 이내에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어떤 말을 써요? 다시가입. 이게 자동차 보험하고 자꾸 다르다는 말을 자꾸 하는 제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거예요. 지금 나오는 대로 그게 보증보험하고 공제는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순간 다시가입이란 말 써 있죠. 재가입 아닙니까? 그리고 공탁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뭘 한다냐면 보전이란 말을 쓰죠. 둘 다 며칠 이내. 그래요. 근데 이것도 이제 질문이 오는 거야. 선생님, 만약에 제가 봐봐요. 자동차 보험을 만약에 1년 동안 가입했을 수 있죠. 이해 가요? 근데 접촉사고가 1년에 꼭 한 번만 나요? 2번 날 수도 있어. 2번 나면 봐봐요. 첫 번째 사고 나서 보험 처리했죠. 그래서 450만 원 수리비 나온 거 맞죠? 근데 두 번째 사고가 났을 때에는 여기서 첫 번째 사고 처리한 다음에 보험을 다시 들어야 돼요. 이 보험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유지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요번에 사고 나서 또 550만 원 물어줬다. 그럼 나중에 1년 지나기 전에 갱신할 때는요. 상식적으로 보험료 좀 올라가요? 내려가요? 그래, 그러고 우리는 살고 있어 이때까지. 그런데 이거는 그 보험이 아니라 보증을 쓴다는 거야. 그럼 보증을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 안에 사고가 터졌다 이거야. 그럼 보증 썼어요 안 썼어요? 썼죠. 그럼 보증 쓴 거 끝난 거야. 그러면 영업 다시 하려면 다시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다시 가입이란 말이에요.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야 그게. 그 1년 동안 내가 보증 서줄게 그게 2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보증료가. 보험료가 20만 원이 아니라. 그리고 공탁 같은 경우에는 보전이란 말을 쓰는데요. 보전이란 말은 채워넣는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지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로 하면 1억 원을 예치해 놓는 거 맞죠? 예, 근데 만약에 사고가 터져갖고 3천만 원을 손해배상 해줬어요.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7천. 그럼 3천을 다시 채워 넣어요, 안 채워 넣어요? 채워 넣는 게 뭐예요? 보전. 그래서 이것도 15일 이내 채워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관두든지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15일 이내. 그래서 요 규정 때문에 꼭 시험에 내면 요거를 10일이라고 문제에서 잘 출제를 하더라고요. 자, 알아두시고요. 어때요? 되게 쉽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나오면 그냥 한 문제 먹으면 돼요. 여기 갖고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 55페이지 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자, 여기다가 시간을 조금 할애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읽어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여러분 혹시 에스크로우 제도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시중에 에스크로우 없어요? 자, 한번 들어가 얘기할게요. 자, 예치 내용 1번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돼 있는데 거래의 안전 보장이 뭔지 잠시 후에 제가 사고를 터뜨릴게요. 하나 물어봐도 돼요? 사고 크게 터뜨려요? 작게 터뜨려요? 아니 근데 왜 학원마다 이렇게 크게 터뜨리라 그러지? 근데 크게 터뜨리는데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막아볼래요? 앞으로 영업하고 싶다며요. 한번 막아볼래요? 어저께 제가 수업이 부평이었거든요. 오전 반 못 막던데요. 사고 금액을 크게 했더니 얼굴 뻘게 갖고 내 갈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표정이 굳어지던데 어떻게 크게 해요? 네? 2달간 까먹은 거 치면은 전 재산 다 날아갈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래요? 알겠어요. 기다려요. 자, 그럼 크게 하자. 크게. 자, 오케이. 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만 써 있나요? 중도금, 잔금도 같이 있나요? 그래요.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자,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자, 밑줄 하나 칠게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밑줄 띄시고 자, 밑에 바로 옆에 금융기관 할 때 금자 동그라미, 공제사업하는 자인데 공자 동그라미, 신탁업자 할 때 신자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를 치는 이유는 좀 기억에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애우는 건 나중에 해도 돼요. 금공신이죠. 등등등등 이게 예치할 수 있도록 맨 마지막에 권고할 수 있다 밑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오늘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꼭 해라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근데 만약에 안 해도 되지만 해도 되죠. 해도 됐는데 권고라는 말은 어때요? 구속력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됐거든요.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 게 권고의 뜻이에요. 진짜 쌍방이 정말 부담 없는 표현이 권고할 수 있다야. 느낌 알겠죠? 그냥 하면 하고 했다고 싫으면 말고 아무 느낌 없는 게 권고할 수 있대. 자, 근데 거기에서 하나 밑줄 친 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뭔지를 잠깐 얘기하고요. 제가 이제 그림 그려서 한번 열심히 한번 강의해 볼게요. 자, 밑에 박스 보여요? 자, 박스 안에 기업번이 누구? 개업공인중개사 제안하겠습니다. 박스 안에서 니은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밑에 시오폰까지 있죠. 이렇게 묶으세요. 자, 니은에서 시오폰까지 묶으셔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뽑으세요. 자, 뽑으셔서 거기다가 대통령령이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고 쓰세요. 그래서 요 대통령령이 정한다 할 때 이 대통령령은 같은 말로 시행령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본서 나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런 얘기는 많이 해줄게요. 근데 아직은 여러분한테 법조문을 강의하면 기초 수업이 어려워져요. 처음에는 좀 쉽게 제가 지금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자, 하여튼 간에 이랬던 저랬던 뭐가 정하는 자라고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그러면 니은법 맨 끝에 요 위치에 봐봐요. 무슨 법 이거는 보지 말고 맨 끝에 은행 밑줄.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디귿번 맨 끝에 보험회사 밑줄. 그 다음 리을번 맨 끝에 신탁업자 밑줄. 자, 미음번 맨 끝에 채신관서, 공제사업을 하는 자, 그리고 시오번은 두 줄이잖아요. 그래서 둘째 줄 맨 끝에 보면 전문회사 밑줄. 됐나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밑줄 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안 갈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해시키는 건 이제 제 능력이죠. 자, 보시죠. 자,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 한 거 여러분들은 분명히 3주 전의 내용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민법을 잘하면 제가 강의하는 공인중개사법이나 또는 우리 등기법, 우리 김민석 교수님 강의하는 등기법에는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임선정은 공인중개사법 강사로서 지금 여러분한테 기초 때는 매일 민법 공부해라, 이 얘기를 벌써 4주째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만 보면 생각이 나요. 분명히 여러분들 후회해.
지금 여유 있지? 이제 3, 4월 달 돼봐. 이제 얼굴 벌 갖고 여유가 아니라 미치기 시작해요. 지금이 가장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당신이 뭔데 자꾸 민법 하라는 얘기를 하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법 하는 게 중개사법 하는 거야. 여러분이 아직 한 바퀴를 안 돌아서 그래. 그러면 민법과 중개사법이 얼마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지를 오늘 제가 민법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십시오. 자, 어저께는 제가 부평이었는데 우리 부평에는 민법 신대웅 교수가 강의를 하고요. 오늘 요는 노원이에요. 노원에는 우리 심정욱 교수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진도가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대웅 교수는 진도를 저 뒤에 계약법부터 나가더라고요. 우리 심정욱 교수는 앞에부터 나가죠. 예, 그래서 다르다 보니까 제가 기준을 못 세우겠어요. 하지만 제가 그냥 하여튼 민법에 있는 거니까 강의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자 주택을 갖고 있는데 자 제가 금액은 1억만 할게요. 왜냐하면 금액이 크면 여러분들 쇼크 받아요. 그래갖고 얼굴 표정이 이그러져서 배가니까 1억. 그 대신 이 동네 1억짜리 집은 없어요. 그건 알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1억만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B라고 하는 매수인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이렇게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제 C라는 개공이로 도와주는데 이렇게 A하고 B 간의 계약서 쓰는 내용이 있죠. 이런 계약법은 민법이에요. 자, 근데 여기 개공이 매주마다 개공이 소공이 이건 누구예요? 공인중개사법이기 때문에 이게 민법과 공인중개사법은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자, 그러면 AB, 갑소유 X부동산, 을하고 계약 체결 맨날 하는 건 민법. 여기다 숟가락 올려서 개공이, 소공이는 중개사법.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공이가 계약서를 써줄 수 있죠. 계약서 썼으면 계약금 건네요, 안 건네요? 자, 이제 사고 터집니다. 계약금 건넸어요. 계약금 얼마? 보통 간행상 1,000만 원 보통 10% 건네잖아요. 건넸어요. 자, 그러면 뭐 계약서 써봐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씁시다, 그러면. 아까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계약금 얼마? 중도금 4천. 제가 그냥 임의로 설정할게요. 잔금 5천. 이럴 수 있죠. 자, 아까 매매계약서 써봤잖아요. 자, 다시 한번 재탕합시다. 자, 그러면 B가 얘한테 계약금 1,000만 원 5월 1일 날 건넸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A는 B에게 등기 넘겨요? 아직은 안 넘겨요? 아직은 안 넘기지. 어떤 바보 같은 놈이 1억을 받고서 1억짜리 집을 1,000만 원 받고 집을 명의를 넘겨요. 바보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자 6월 1일 된 거 맞죠? 그럼 중도금 4천 건네요, 안 건네요? 건넸죠. 그럼 A는 B한테 등기 넘겨요? 아직 안 넘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안 넘깁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계약금에서 중도금까지의 텀이 한 달. 또 중도금에서 잔금까지의 텀이 한 달이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이 짧으면 짧지만 길 수도 있는 기간 아니에요? 자, 이제 요 양반이 나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연말이니까 갑이라고 하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친구를 이렇게 연말이니까 술 한잔 하자 친구야 해서 만났어요. 갖고 만나갖고 이만저만 하다가 A가 갑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아, 사실은 내가 좀 사업이 요새 좀 어려운데 야, 이거 집 1억인데 네가 산다면 내가 9천에 줄게. 무슨 말? 네가 가져. 사. 대신에 이거 뭐 계약금 중도금 이러지 말고 싸게 줄 테니까 그냥 한 방에 돈 줘. 이게 가져.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가 오케이 해서 9천만 원의 매매 계약이 딱 됐을 수 있죠. 그럼 여기는 A가 B한테 등기 넘겨요, 안 넘겨요? 자, 등기를 넘겼습니다. 이 등기 넘긴 날짜가 6월 15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날짜 정해줄게요. 자, 그러면 6월 15일 날 갑은 등기 갖고 왔다, 안 갖고 왔다? 갖고 왔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무슨 날짜가 됐다? 잔금 날짜가 됐다. 그럼 여기 있는 B는 A한테 연락 한번 하겠죠? 예, 그래서 저 매도인님 예를 들어 그 저 잔금 지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안방 사이즈 좀 잴게요. 제가 뭐 이만저만해서 연락 좀 한번 했더니 아니 없는 번호래.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여기는 B는 개공이한테 연락해요, 안 해요? 해서 개공이 아이고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개공이 전화는 있는 번호예요, 없는 번호예요? 그럼 개공이가 전화해도 없는 번호죠. 그러면 그 순간 B하고 C는 느낌이 쏴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등기부 띄워봐요, 안 띄워봐요? 띄워보면 누구 명의예요?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 맞죠? 그래서 6월 15일 날 등기가 딱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있는 B 입장에서는 이제 열이 띡 받았고 여기 갑한테 쫓아가고 야, 찬물도 위아래가 있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지금 5월 1일 날 집 샀어. 당신은 지금 6월 15일이구만 지금 보니까. 아, 내가 먼저니까 내 거지. 그죠? 여기 있는 갑이 이렇게 B한테 하는 말. 여보세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냐고. 당신 여기 동부지법 있으니까 가서 좀 알아보라고. 변호사, 법무사.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물어볼게요. 물권, 채권. 등기. 물권이지 등기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건넨 건 계약금하고 중도금만 건넨 거 맞죠? 이건 아직까지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채권 단계예요. 아무리 민법을 안 배워도 우리 심정욱 교수한테 물권하고 채권은 누가 이긴다는 얘기는 들어봤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한 달이면. 자,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죠. 누가 이겨요? 물권이 이기죠. 그럼 누가 이기는 거야? 갑이 이기는 거지. 그 말은 여기 있는 빌은 자, 소유권 달라고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거를 민법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맨날 쓰는 거야. 민법 시간에. 그러면 결국 여기는 B는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여기 있는 B는요. 소유권을 뺏긴다. 안 뺏긴다. 뺏긴다. 그러니까 결국은 B는 내가 먼저 샀거든. 갑은 난 물건이거든. B는 물건이 뭔지 난 모르거든. 갑은 알아보고 오면 되거든. 결론은 갑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민법 시간에 물권 채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럼 갑이 이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나 잘 봐요. A는 연락돼요. 연락 안 돼요. 안 되죠. 갑은 어떻게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 못 해요. 그럼 여기는 B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는데 지금 눈앞에 어느 놈이든 걸리면 뒤지는 건데 한 놈이 눈앞에 어슬렁 잘 봐봐 그림에 어느 놈이 어슬렁 거려 지금. 에? 개공이. 여러분은 앞으로 뭐가 될 건데? 그래 해봐 중개업. 매주마다 못 느껴요? 이게 진짜 중개업이 어렵다니까. 경험 없이 막 차리니까 그렇게 폐업률이 높은 거야. 경험 쌓고 하면 안 할 걸. 6개월 만에 그냥 폐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꼴을 다 당하는 거야. 앉아가지고 이거 날고 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시중에. 자 그래 자 알겠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이런 개공이가 대봐. 뭐 하고 싶다며. 자 그래서 여기는 B가 C한테 여보세요 개공이네. 아니 당신이 소개시켜준 거 아니냐고. 그럼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끝까지. 그럼 여러분은 개공이는 자 전화 받겠죠.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 빤히 보라는 게 아니라 말을 해야 되고 중개업 한다며. 경험 없이 한번 차려본다며. 지금 벌써 붙어갖고 좀 자리 알아보러 다녀. 조만간 문 닫을 거야 또. 무슨 경험 없이 오픈을 해서 무슨 돈을 긁어 이 바닥에서. 날고 기는 사람이 셌는데 사기꾼이 드글드글한데. 자 물어볼게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전화 받으면 물어내 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그래요? 그럼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고 지금. 그럼 여기는 B는 거꾸로. 그러면 나보고 5천만 원 손해보라는 얘기냐고. 그러면 당신 같으면 손해보겠냐고 개공이.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냐고 하는 찰나에 만약에 여러분이 개공이는 개공인데 자격증을 빌려서 한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중개업을 하려면 자격증이 없어도 빌려서도 해. 근데 언젠가는 이런 분쟁이 생기면 그게 꼬투리 잡혀갖고 갔다 오셔야 되는 거야. 여기 B가 같으면 냅두겠어? 뭐 집이 1억짜리 지금 1억이라도 5천만 원이 날아가는데 1억 아니라 10억이면 5억이 날아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5억 날리면서도 무등록 빌려서 하는데 냅둘 것 같아? 뭐 어떤 경우를 써서라도 찌르지. 그래서 항상 자격증이 있어야 돼. 이거 없어도 할 것 같죠? 해봐. 해보면 어느 놈이 찔러도 찔러. 만약에 여러분 자격증 빌려서 하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계약서 다 써먹고 있어요. 그럼 그 뒤에서 계약서도 못 쓰는 부동산들이 냅둘 것 같아. 너는 이제 조만간 닫아야 돼. 어느 놈이 찔러도 찔러요. 안 되면 자동으로 닫는 거고. 잘 되면 찔러서 닫는 거고. 안 걸리면 어느 놈이 또 찔러서 닫는 거. 언젠간 닫아. 그럼 다시 에듀윌에 와야 돼. 그러면 또 학개론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계산기 들고 왔다 갔다 1년 동안. 그럼 뭐 들고 다니면 뭐해? 어차피 찍을 거. 자, 예. 그럼 왔다 갔다 해요. 또 시작하는 거야. 자, 따셔야 돼. 지금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그림 그렸는데 어떻게 앞으로 중개업 한다며요. 어디 막을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응? 지금 어디 막을 수 있겠어요 지금? 예. 이 상태에서는 못 막아요. 예,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치 제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예치 제도가 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예치 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들어요.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있죠. 자,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자 7월 1일 날 자 여기 있는 B가 A한테 5천만 원 잔금 건네요 안 건네요? 건넬 때 잘 들어요.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일정 기간에다가 딱 홀딩을 해놨다가 잔금 건네는 날 뽑아서 같이 한 방에 1억을 건네란 말이야. 한 방에 1억을 건네면 막바로 등기 갖고 오면 되죠. 예? 그럼 이 딴짓거리 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해 가요? 그게 에스크로우 제도야.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누구 명의로 어디다 맡기느냐 하는 거를 이제 시험 문제 냈는데 올해 30회 때도 그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명의자를 딱 보는 순간 명의자가 아까
개공이도 있었던 거 맞죠? 또 하나가 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있었죠? 예.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는 아까 보는 대로 은행 등등등등이 있었던 거 맞죠? 제가 그냥 은행만 하나만 예를 들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 예치 기관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금, 공, 신 등등등등등 기억나죠? 금이 뭐예요? 자, 오늘 요거 하나만 갖고 예를 들게요. 어차피 나중에 바꾸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갖고서 예를 들 때 이렇게 한번 샘플을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맡아놓는다. 이거 말 돼요? 말 안 돼요? 말 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개공이가 자, 자기 명의로 은행에다가 뭘 맡아놔요? 5천만 원을 맡아놨다가 나중에 B가 A한테 뭐 건네요? 잔금 건넬 때 한꺼번에 1억을 같이 줄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막바로 등기 갖고 오면 딴짓거리 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제도 취지 이해하는 거 맞죠?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법조문에서 맨 마지막이 권장, 권고 뭐예요? 자,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잘 생각해 봐요. 해야 돼요? 안 해도 돼?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이 지금 수업을 들으시면서 한 번도 지금까지 매도인, 매수인, 집주인, 세입자로서 부동산 사무실을 다녀보면 개공이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여러분들 자격증 따서 이 좋은 제도를 노원구에다 어떻게 한번 정착시켜 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응? 자, 정착 한번 시켜볼까요? 내가 볼 때 정착시키면 조만간 여러분은 문 닫게 돼 있어. 자, 문 닫는 표정을 한번 보시죠. 제가 그랬죠. 공부 막 민법 92.5 맞아갖고 막 졸업하면요 절대 중개사 실무 성공 못한다. 왜? 봐봐요. 여러분이 개공이야. 그래서 이제 개공이로서 여기 있는 B한테 그랬어요. 자, 매수인님, 네. 만약에 매수인님이 계약금하고 중도금 건네셨는데요. 특히 계약금만 갖고 할게요. 계약금을 건네셨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딴짓거리 하게 되면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 물권 채권과의 관계에서 선생님이 소유권을 뺏기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매수인님, 개공인 제가 제 명의로 은행에다 제가 맡아드릴게요. 한번 여러분이 얘기를 해봐. 중개업소를 딱 오픈해갖고 매수인한테 얘기를 해봐. 이해 가죠? 그다음 매수인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개공인님, 제가 그동안 저도 이사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저 사실 지금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요. 아니 왜 계약금을 선생님한테 드립니까? 매도인한테 계약금을 건네야지. 그러자 여러분이 한마디 더 하세요. 중도금도 맡기면 더욱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란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B가 신뢰성이 있다 그래요. 아무래도 여기 에듀윌 공인중개사무소는 사기꾼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겨지는 거야. 그럼 이 양반이 나중에 저 부녀회나 또 동네 아줌마들하고 커피 한 잔 먹을 게 있으면 거기 가라 그래요. 거긴 가지 마라 그래요. 거긴 가지 마. 그거 이상하다고. 중개업자가 이상해. 아니 계약금을 지한테 달래. 중도금도 맡기래. 지한테 맡게 안전하다고. 근데 나는 무슨 왜 맡기는지 모르겠어. 그러더니 뭐 물권 채권이 있대. 아니 무슨 막 모르는 말을 해. 모르는 말을. 이해 가죠? 그럼 어떻게 중개업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만간 문 닫아요. 그래서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실무 나오면 성공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봐. 그럼 법조문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셨어. 할 것 같아요? 실무 나가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제자분은 한 명도 이걸 안 하더라.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 전 그래도 할 거예요. 그래도 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 그랬더니 여기는 B가 저 개공이님 저 죄송한데요. 사실 저도 학원 다녀서 선생님 언제 따셨어요? 32회예요. 아 그러셨구나. 쉬울 때 땄네. 저는 15회 때 땄는데.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한번 만나봐. 그러면서 그래요. 어디 다니셨어요? 뭐 이러면서. 민법 몇 점이요? 62.5. 에이 전 75인데 못하셨구나. 그럼 여러분이 그래. 니 때하고 우리하고는 상황이 달라 이놈아. 자 그러고 막 싸워요 둘이. 자 우리 때가 훨씬 어려웠거든 15회가. 막 이러고 싸우고 막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B가 C한테 선생님 저도 사실은 공부를 해서 물권 채권 정도는 알아요. 그 무슨 말인지 아는데 아예 저는 그냥 안 하고 그냥 원래대로 그냥 건네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권고라는 말은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 강요할 수 있어요. 싫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했다 그래도 됐거든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서로 간에 정말 부담 없는 표현이 뭐예요? 이런 표현들이 나중에 봐봐요. 권고 하여야 한다라고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오신 분은 이런 게 이제 3월, 5월 되면 보여요. 근데 이제 3월부터 요약집 들고 막 형광펜만 치고 한 미쳐버리는 사람들은 이거 나오면 보여요. 화만 보여요. 예, 화만 보이면서 막 성과를 부리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쉬운 내용을 갖다가.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좀 몇 가지를 좀 보완을 해볼게요. 사실 이제 이 상태에서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만약에 A하고 B하고 자,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제도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하나 얘기하고 갑시다. 이 제도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B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느끼게 제가 한번 해줄까요? 예? 이 사람이 지금 거부하겠죠. 그러나 오케이 하자고 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금액만 올리면 돼. 자, 이 얘기 하고 갑시다. 자, 이거 100억으로 해. 자, 상가 건물 얼마? 아이 그 상가 더듬지 말고 상가 건물 얼마? 그럼 계약금 얼마? 예? 뭘 1억이야? 10억이지. 자, 다시 상가 건물 얼마? 그럼 계약금 얼마? 중도금. 그래요. 40 바꾸면 되잖아. 잔금.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바꾸면. 그럼 여기는 B가 A한테 자, 이거 10억 건넨 거 맞아요? 중도금 얼마? 40억이죠? 그럼 B한테 그래요. 자, 개공인 여러분 B한테 선생님 계약금이 10억이고 중도금이 40억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토탈해서 50억을 건네셨는데 한 달 있다가 이제 50억 건네고 명의 갖고 오십니다. 어떻게 50억 건네고 한 달 동안 기다려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으세요? 하고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B는 C에게 네가 더 사기꾼 같다. 안 불안한 걸 왜 불안하다 그래?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좀 불안해.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에스크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러면 제 명의로 맡겨주세요. 그러면 아유 근데 선생님 명의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그때 써먹는 거야. 근데 아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가 하나만 써놨죠. 뭐? 하나만 하자고요 오늘은. 그래서 은행 명의로 금융기관이 은행이잖아요. 그러면 하나은행 명의로 하나은행에다 맡길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50억을 딱 세팅해 놨다가 나중에 50억 건넬 때 쫙 건네고 등기 갖고 오면 안전할 수 있죠. 자, 그럼 물어봅시다. 어떻게? 은행은 믿을 수 있어요? 은행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봐. 오, 개공이 실력 있다고. 와, 이 사람이 좀 좀 아는 것 같다고. 이 사람이 공부를 좀 많이 했나 보다. 그것도 좋은 소리 듣는다? 근데 똑같은 건데 한 번은 욕 뒤지게 먹고 한 번은 좋은 소리 듣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상황에 맞게 했어야지. 근데 또 이 제도의 맹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50억을 은행에 맡겨놨다면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는 공짜로 맡아줄까요? 상응하는 수수료 받으려고 그럴까? 그럼 수수료는 A가 내야 될까요? B가 내야 될까요? 개공이 복비로 깔까요? 한번 물어보자 일단. 예? 예, B가 내야 되는데 얘가 지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 하라 그랬어.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 했으면 개공이가 복비로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러면 안 하겠다는 놈 꼬셔놓고 돈 내라 그러면 알았다고 돈을 또 내? 좀 웃기잖아. 이게 참 언밸런스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A 입장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사람은 지금 아파트든 상가 건물이든 왜 팔았어요? 돈이 필요해서. 이 사람은 지금 돈을 만져요? 한 푼도 못 만져. 못 만지지. 언제 만져? 7월 1일에 만지지. 그러면 7월 1일 날 계약금 1억, 예를 들어서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4천, 잔금 5천만 원이라면 1억을 한 방에 7월 1일 날 만지죠. 그러면 돈 줬으면 이제 집 비워줘 안 비워줘? 비워주지. 그러면 아침 10시에 만약에 1억이라는 금액이 입금이 되었다면 자, 받자마자 11시에 자, 딴 동네 가서 성북구 가서 집 하나 사면 되죠. 그리고 2시에 이사 가면 되지. 그리고 다음 날에 학교 옮기면 간편해지죠. 이거 간단하지? 라고 생각해요. 이게 불가능해. 이거 어떻게 집을 하루에 사고 오후에 이사를 가? 애 학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A는요. 계약금 중에 일부를 좀 달라고 할까요? 안 달라 그럴까? 달라고 하겠지. 그럼 여기는 개공이는 믿고 줘요. 또 이 인간이 돈 받고 도망갈까 봐 걱정해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도 또 반대하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얘만 설득해야 될 일이 아니라 얘도 설득해야 돼. 그래서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일단 시험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실무 가서는 욕 뒤지게 얻어먹고 정착시킨다.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면서 그동안 부동산 가서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없는 거야. 항상 법하고 실무가 달라요. 자, 그러면 이 양반이 이제 돈을 미리 좀 받기 위해서 사전 수령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한 장 넘겨서 56페이지. 자, 큰 번호 2번에 자, 요 얘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서 다섯째 줄 보시면 56페이지입니다. 큰 번호 2번 제목이 계약금 등의 무슨 수령? 사전 수령.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보고 밑줄 칠하는 거 좀 쳐주세요.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써 있죠. 보증서 밑줄. 자, 보증서란 말 밑줄 딱 치시고 그 밑에다가 지급보증이라고 쓰세요. 이게 혼자 보면 어려워. 여기 제일 어려운데요, 사실 오늘 수업 중에. 자, 보증서를 예치 명의적이 교부하고 사전에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첫째 줄에 보면 누가요? 매도인이나 임대인 등이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 좀 보세요. 자, 아까 이 사람은 7월 1일까지 돈을 못 만지죠. 그러니까 한 푼도 못 만져. 근데 돈이 있어야 딴 데다 계약금을 걸어놓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도 여기서 중도금 잔금 받아서 건네고 이사 날짜 맞춰서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미리 달라 그러면 개공이가 당신 장난짓거리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A가 C한테 선생님 그러면 제가 지급보증을 세울게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제가 갖고 도망가면 지급보증기관에 쌤한테 돈 줄 거예요. 그럼 그 돈 갖다가 매수인한테 드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약금이라도 저한테 주세요. 저도 이쪽에 계약을 해놔야 이사 날짜를 맞출 거 아니겠습니까? 하게 되면 지급보증 세우고 사전에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또 문제가 생긴다. 지급보증을 세운다면 돈 들어간다? 공짜다? 그럼 그 돈은 누가 낸다? 개공이가 낸다. 예, 그럼 개공이는 여기서 복비로 까지고 여기서 복비로 까지고 요건 뒤집게 얻어먹고 그러다가 몇 번 하다 보면 내 갈 길은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실무에서는 별로 활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게 금액이 단위가 클 수 있죠. 그럼 이거는 해주는 게 좋아. 안전하게. 근데 뭐 일반적으로 아파트 전세, 월세, 매매 정도는 사실 안 하더라고요. 근데 상가 막 50억, 70억, 100억 막 이런 거 넘어가는 것들은 사실 저는 이거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 이해 가죠? 그러니까 알고 계시고 일반적인 부동산에는 적용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한 장 넘겨 보실래요? 이제 잠시 후에 우리 3교시 수업이 재밌는데 자, 58페이지를 보시면 자, 맨 밑에 박스가 큰 게 하나 있죠. 오른쪽에 59페이지에 조그마한 박스가 두 개가 있죠. 이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중개업을 하시던 중개업을 안 하시던 간에 중개 보수를 주고받기 위해서 계산하는 그 체계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다녀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아파트가 얼마인지 또 내가 전세 산다면 전세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고 중개 보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시겠죠? 네, 잠시 후에 들어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